안녕하세요.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으로 떠나가 볼게요. 여러분, 연천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아마 좀 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도 한참 위쪽이고 또 올라가면 북한이랑 또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연천입니다. 서쪽으로는 북한 황해도와 붙어 있고 남쪽은 파주시, 양주시, 그리고 동두천시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또 북쪽으로는 강원도 철원군과 황해도 금천군에 인접한 굉장히 우리나라 끝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에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연천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임진강과 한탄강입니다. 여름에는 한탄강에서 래프팅 유명하고요. 또 트레킹 코스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한탄강 래프팅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꼭 가보길 권할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호루고루 이 해바라기 축제가 정말 유명합니다. 사진 명소로 유명하죠? 사진이 가장 진짜 잘 찍히고 예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 연천은 좀 슬픈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연천은 가장 큰 전장터였고 또 많은 슬픔을 주어서 한탄강이라는 이름이 저는 왠지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연천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이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수복했으니까 아랫지방에서는 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곳은 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더더욱 격전지였지만 휴전 후에는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이곳에서 끊겨서 이곳 연천군 신서면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한의 최북단이고요. 임진강은 서울에서도 가까워서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임진강 전체 길이 254km 구간 중에서 남한 쪽은 불과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천의 임진강에 흐르는 물은 대부분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통해서 가끔 슬픈 사연도 내려왔고 또 사람들도 탈북하는 사람들도 이곳을 통해서 많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이곳 연천은 청정 지역인데요. 이 밥도둑으로 유명하죠? 이 참개가 유명합니다. 원래 개는 바다와 민물에서 살고 있어서 바닷개가 있고 민물개가 있는데요. 이 민물개가 가을에는 아주 통통한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품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진상품이었습니다. 이 참개의 이 딱딱한 등을 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갑골 문자도 그래서 생겨났죠? 이 갑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상징해서 그림에 자주 애용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김홍도의 해탐 노화입니다. 갈대를 움켜쥔 참개 두 마리 그림을 표현한 건데요. 아, 근데 아까 참개는 이해되는데 갈대는 왜 그렸습니까? 이 장원급제를 하면 임금이 술과 고기를 내렸는데요. 이 고기를 뜻하는 한자와 갈대를 뜻하는 한자가 중국식 발음으로 같아서 이 갈대 그림과 꽃게 그림을 같이 그려 넣어서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라 라는 그림으로 많이 애용됐다고 합니다. 연천에서 가볼 만한 곳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인폭포입니다. 한탄강 강가에 있고요. 길이는 한 100m 정도 되는데 다른 폭포들과는 달리 이렇게 평지가 움푹 들어가 있는 협곡에 생기면서 폭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제인폭포에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던 이 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이 있으면 꼭 마을에 이 못된 수령이 부인을 탐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수령은 제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인의 부인은 이 수령의 코를 물고 폭포에서 자결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폭포의 이름이 제인 폭포라고 이름이 붙였다고 하네요. 옆에 있는 아우라지 베개의 용암은요, 마치 베개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한 용암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생긴 곳입니다. 옆에 주상절리는요, 여러분 제주도나 경주시의 주상절리 보셨나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주상절리가 이곳에도 있습니다. 이곳 연천에는 이렇게 차탄천 주상절리도 있습니다. 또 넓게 펼쳐진 좌상바위와 동막골 계곡도 있으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연천을 놀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 너무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부터 공부할게요. 이 3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지였던 이 연천 정곡리 유적지 가볼 거고요. 조선시대의 왕들의 신주를 모신 곳이 바로 종묘잖아요. 고려시대의 왕들의 신주를 모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연천 숭의전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경순왕릉이 있는데, 아니, 경순왕릉이면 신라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이분이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통일신라는 막을 내립니다. 이분의 무덤은 신라의 수도 경주도 아니고, 그리고 고려의 수도도 아닌 이곳 연천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네,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먼저 시대순으로 연천 정곡리 유적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능력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 열심히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연천 정곡리 유적지였고, 그리고 공주 석장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진짜 여러 곳이 많이 발견되어서 구석기 유적지, 신석기 유적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구석기인들과 신석기인들이 도구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바로 구석기에서는 뗀석기라고 하죠. 주먹도끼, 집게, 글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신석기에는 간석기가 나옵니다. 신석기에는 토기가 또 유명하죠. 빗살무늬 토기와 또 옷을 만들어 입어서 가락바퀴도 있었고요. 뼈바늘과 조개 팔찌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거 형태나 경제 형태도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수렵이나 채집을 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래서 주거 지역도 동굴이나 바위 그늘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에서는 이제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정착하게 되고 음집을 지어서 모여 살았습니다. 아니,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유적이 바로 이곳 연천 정곡리에서 발견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구석기 문화 유적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 연천 정곡리입니다. 이전까지 학계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구석기 문화가 있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주장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이 구석기의 이 주먹도끼를 아슐리안 석기라고 하는데요. 아슐리안 석기가 개발되기 전에 동아시아로 넘어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슐리안 석기가 개발된 이후에 인류가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구석기 유적이 최초로 바로 이곳 전곡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돌들을 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돌들 중에서 이 돌들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아, 이거 구석기 시대 유물이야. 이거 신석기 시대 유물이야. 라고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주한 미군인 그렉 보웬입니다.
이분이 1977년에 바로 이곳 연천 정곡리의 한탄 강변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려고 이 코펠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주변의 돌들을 이렇게 줍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우연히 발견한 돌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었던 거죠. 우리가 봤다면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분은 전공이 고고학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돌의 모양이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와서 프랑스의 굉장히 세계적인 고고학 권위자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서울대 김원용 교수에게도 이 유물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돌이 약 30만 년 전에 전기 구석기 유물인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전곡리 주먹도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렉 포에는 다음에 군에서 제대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대한 데이트가 정말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렉 포엔의 여자친구는 바로 한국인 이상민 씨였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가수였다고 합니다. 이 둘은 결혼까지 성공합니다. 그렉 포엔은 한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를 주었다 라고 했는데 한 가지 선물은 뭘까요? 바로 주먹도끼고요. 또 하나의 선물은 여자친구 이상미였다고 합니다. 그렉 포엔이 굉장히 로맨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강가에서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서 코펠까지 싸가지고 간 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천 전곡리에서 이 주먹도끼 발견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가 시작돼서 임진강 유역에서만 60여 개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 유적지에 전국 선사박물관을 개관했는데요. 매년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이곳 전국 선사박물관은요, 실내도 있지만 실외에도 볼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의무적으로 갔던 박물관과는 나중에 커서 가면 정말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꼭 시간 되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천 너무 머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계룡산의 자연사 박물관 혹시 가보셨나요? 계룡산에 있는 한국자연사박물관, 여기 국내 최대 규모 그리고 최다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우리 학교 설립자 분께서 만든 겁니다.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개관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자연사 박물관으로는 최초고요. 공룡을 최초로 이렇게 복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연사 박물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룡산 가시면 저는 정말 강추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초식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축제 열리는 곳 두 곳인데 알고 있나요? 바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와 공주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가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는요, 10월 달에 열리지만 공주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는 5월 달에 열리고 있습니다. 전곡리 유적지보다 석장리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5월 달에 날씨 좋을 때 여기도 구경 가세요. 지금까지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전곡리 유적지는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곳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처에 놀러 가신다면 돌덩이 그냥 보시지 말고 혹시 유물이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죽는다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후삼국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궁예와 왕건 그리고 견훤의 후삼국 시대 또 마지막에 신라는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이 셋 중에서 어떻게 고려가 탄생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 통일을 이룬 통일신라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통일신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집을 기와로 덮고 밥을 숯으로 지을 정도로 잘 살았고, 또 음악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경주의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태평성대가 따로 없었는데요. 근데 이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을 비롯해서 이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도 이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았는데, 가난한 농민과 노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신라에는 한 가지 안 좋은 제도가 있었죠. 바로 신분제인 골품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라 말기에 사회 혼란을 틈타서 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만든 사람, 바로 이 세 분입니다. 견훤과 궁예와 왕건입니다. 견훤은 경상도 상주 출신으로 신라의 군인이었고요. 견훤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전투력이 높고 잘 싸웠을 것 같습니까? 네, 바로 견훤입니다. 견훤이 가장 군사력 뛰어났고요.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할 정도로 견훤이 힘이 가장 셌습니다. 견훤은 자신을 따르는 이 부하들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의 전주에서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라면서 후백제를 세웠는데, 이때가 바로 900년입니다. 견훤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용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호랑이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지룡의 아들이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견훤은 신라를 아주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고요? 네,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가서 호석정까지 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을 경순왕으로 있게 합니다. 이 경순왕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렇게 신라 깊숙이까지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왜 견훤이 이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지 못했을까요? 견훤은 왕건이랑 붙어서도 완전 대승을 거둘 정도로 전투력이 만렙이었습니다. 견훤의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왕위를 넷째 아들 금강에게 물려주려 한 데 있습니다. 사실 위에 신검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함께 전투에도 참여할 정도로 용감한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견훤은 넷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고, 결국 신검은 아버지인 견훤을 지금 김제 금산사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 견훤은 3달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마침내 탈출해서 나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 바로 왕건에게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라이벌이 왕건에게 갔고요. 이 반역한 자기 자식 신검을 죽인다면 자기가 죽어도 유감이 없겠다, 이렇게 왕건에게 이야기합니다. 견훤은 자기가 데려간 부하들과 자기 아들 신검의 부하들과 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왕건은 견훤보다 싸움을 잘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죠? 견훤이 결국 아들과 싸우게 해서 어부지리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된 인물이 바로 왕건입니다. 결국 왕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해서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왕건은 후백제를 이렇게 멸망시키는데요. 이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이곳에 절을 세웠는데요. 그 절 이름이 개태사입니다. 계룡에서 논산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요. 이 고려의 태평한 세상을 열었다 해서 이름을 개태사라고 지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천호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하늘이 도와서 왕건이 이렇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해준 산이다라고 해서 천호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절에는 왕건의 어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왕건의 어진이 이곳에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또 보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철학입니다.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짓기 위해서
커다란 솥이 있는데요. 이 솥 이름이 철학입니다. 개태사에 가시면 이 보물들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궁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왕건이 우리가 이미 고려를 만든 걸 알고 있는데요.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습니다. 궁예가 고려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궁예가 태어나자 이 점을 봤는데 나라를 망칠 놈이라는 예언을 받아서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차마 이 명을 받들지 못하고 신하는 아이를 그냥 다락 밑으로 던졌는데 젖을 먹이고 있던 여종이 이 아이를 받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받을 때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 이 애꾸눈이 됩니다. 이 궁예의 트레이드 마크는 한쪽 눈이 애꾸눈이라는 점이죠. 삼국 사기의 기록에는 왕의 아들이었으나 버려졌다 라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여종이 궁예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궁예가 10살쯤 무렵부터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종이 궁예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출생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길로 궁예는 강원도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선종이라고 불렀고요. 궁예가 이제 점점 성인이 되어갈 무렵 신라 말의 상황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호족 세력인 양길에게 찾아가서 신라의 영토를 공격하는 일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3,500여 명 이상의 대군을 편성하는 지휘에까지 오릅니다. 이 세력이 커지자 나중에 철원으로 장소를 옮겼고요. 왕건은 개성 출신이지만 이곳에서 궁예의 휘하에서 전공을 올렸습니다. 다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이번에 자신을 키워줬던 양길도 죽이고 스스로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궁예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잔혹한 정치를 펼칩니다. 삼국사기에는 궁예가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부르면서 머리에 금빛 이 고가를 쓰고 몸에는 방포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궁예는 또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통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법 이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궁예의 부인인 강씨가 바른 말을 하자 이 관심법으로 보니까 너 알고 보니까 너 간통했다 라면서 뜨거운 불로 달군 쇠로 부인을 죽이고요. 자신의 두 아이들까지도 죽입니다. 왕건은 어땠을까요? 궁예가 가장 신뢰하던 인물인데요. 관심법으로 왕건에게 반역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왕건이 만약에 여기서 반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심법으로 아니 너 반역했어 내가 봤어 내가 알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왕건을 아끼던 최응이라는 사람이 얼른 옆에서 반역을 꾀했다고 고하라고 했죠. 그래서 왕건은 그 충고를 받아서 자신이 반역을 꾀했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궁예는 웃으면서 야, 너 정직하다. 그러면서 칭찬까지 하고 금으로 장식한 안장과 고삐까지 하사했습니다. 목숨이 이렇게 위태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겁주고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호족 세력들은 궁예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왕건을 추대합니다. 결국 궁예는 누추한 차림으로 산속으로 도망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결국 승자는 왕건이 되었습니다.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한 임금이 됩니다. 후 고구려의 임금인 궁예를 몰아냈고요. 고려를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해 한반도의 주인이 됩니다. 견훤의 후백제와 싸운 건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신라는 어떻게 얻습니까? 네, 신라는 그냥 무혈로 얻습니다. 신라는 고려에게 그냥 나라를 바치죠. 이게 935년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견훤에게 가지 않고 왜 왕건에게 나라를 바쳤습니까? 사실 견훤이 신라의
중심부까지 쳐들어왔던 이야기 아까 했었는데요. 포석정에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비들을 죽인 것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경순왕은 고려에게 나라를 바칩니다. 지금까지 새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후의 승자인 왕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